예고 비디오는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다. 네. 보상이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채굴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채굴자들 스스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렇죠. 이 반감기라는 게 채굴자한테 가장 큰 임팩트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관심 있는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굴을 해나갈 때는 가격 상승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으니까. 전설적인 차트 분석가 왜 제가 이렇게 얘기만 듣고도 바로 찍을 수 있는 거를 허술하게 이렇게. 코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감기가 한 달여 앞둔 상태에서 이제 비트코인 가자 다시 외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도 급격한 상승이 올 수 있을 것인지, 그래도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팩트에 기반한 사고를 하셔야 멘탈 관리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팩트를 오늘 한번 깊이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빙이라는 단어의 구글 검색 추이를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 지난번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지난번에는 반감기 가까워져 가지고 확 관심이 올랐다가 금방 줄어든 반면에 이번에는 되게 일찌감치부터 이 반감기에 대한 관심이 좀 올라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미리. 또 이 반감기가 또 화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반감기 이후에 이제 상승장이 왔기 때문에 반감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냐. 반감기가 그럼 진짜 그런 효과가 있는 걸까? 해서 다른 코인들도 사실 반감기가 있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 후에 폭락했어요. 43%.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오르는 게 인과관계가 진짜 있는 건지, 단순히 그냥 타이밍이 같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 뿐인지. 전 진짜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설계한 사토시 씨는 진짜 변태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존경스럽다고는 말이 나왔지 않았더니 변태가 나와. 너무 진짜 특이하다는 생각으로 이제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어떤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거니까. 예. 재밌는 게 이번에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하고 BSV가 반감기를 또 맞이했잖아요. 예, 이제 오늘이 지금 4월 10일이니까 둘 다 반감기가 이제 지났죠.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뒤에 있을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그쵸. 의미에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분들이 있죠. 포킹한 이후로 처음 맞는 이제 반감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트워크에 어떤 일종의 스트레스를 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네트워크를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씀이죠? 네트워크가 해킹 당하지 않고 거기서 채굴하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야 되나?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상이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채굴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채굴자들 스스로의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렇죠. 예, 그런 거죠. 맞아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해시레이트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왜냐면은 채굴자들이 이탈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한계 채굴자들이 생기죠. 자신들의 이제 투입되는 비용과 고정 비용, 운영 비용은 다 제했을 때 수익권이 나지 않으면 당연히 채굴을 이제 그만둬야 되는 게 이성적이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시레이트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세요, 예람님은? 저도 이번에 해시레이트이 뭔지를 좀 공부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채굴기에 채굴할 수 있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거기서 난이도라는 건 이제 difficulty 레벨이라는 거는 뭐 논스 값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 채굴기들이 막 열심히 계산해서 논스가 0000으로 된 거예요. 그 0을 몇 개를 찾느냐를 이제 난이도로 정하는 건데, 원웨이 펑션이라고 쉽게 찾아지지가 않아요. 뭐 어떤 방법을 써도 못 찾아요. 그냥 랜덤하게 계속 채굴기가 시도하면서 우연히 걷어걸리는 게 찾아지는 채굴 확률인데, 그 난이도가 이제 얼마큼 어려워지느냐가 계속 유기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게. 근데 그 난이도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채굴자들 스스로 난이도를 조정한다는 그 네트워크 자체에서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탈중앙화된 세계에서. 진짜 똑똑하다. 예고 비디오는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다. 지금까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트코인도 첫 번째, 두 번째 반감기 때 결국에는 상승을 이게 쭉 상승세를 타고 1년 동안 오른 거기 때문에 또 며칠 가지고는 바로 알 수가 없죠.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해시레이트 비트코인은 굉장히 높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노란색이 이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고 네네. 이 빨간 거랑 녹색은 BK랑 BSB인데 네네. 비트코인은 훨씬 더 많은 해시 파워가 있어야지 채굴이 가능한 네트워크인 거고 BK나 BSB는 그렇지 않은 거고 예. 10분의 1의 해시 레인만 있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더 용이하네요. 예. 네네네. 채굴자들의 코인벽 수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일직선으로 돼 있는 게 이게 비트코인의 수익성인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익성인 거고 네. 이건 3월 달만 이제 나타낸 건데 그 다음에 녹색이랑 이 노란색 막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게 BSB랑 BK의 수익성인 건데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보면은 어떨 때는 비트코인보다 수익성이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떨어질 때도 있고 이제 그렇단 말이죠. 네. 채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같은 채굴기를 쓰거든요. 네네. SHA-256의 그 알고리즘만 솔브할 수 있는 그 에이싱 머신이면 되니까 네. 수익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그러고 있는 거죠. 양다리, 삼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감기가 뭔지를 알아야 오르는 이유를 알 수가 있고 예. 그래야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예. 왜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예. 것에 대한 거를 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비트코인이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은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생성이 되는데 그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블럭을 형성을 하면은 그때 보상이 새로운 비트코인으로 부여되는 네. 뭐 영어로 블럭 서브시디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이제 블럭 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행해지는 거래들을 모아가지고 파일 같은 거에다 넣어서 그 파일이 이제 블럭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블럭을 형성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으로서 새로운 비트코인이 부여된다. 블록 개수가 적을 때와 네. 블록 개수가 많아지면 네.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트워크의 견고함인 것 같아요. 이뮤터빌리티에 대한 견고함. 이뮤터블하다는 건 바꿀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뮤터빌리티를 더욱더 확실하게 해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21만 블럭이 생성될 때마다 채굴 보수가 근데 반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 21만 블럭이 생성되는 시기가 약 4년 정도 걸리는 건데 이제 그 이 보수가 반이 되는 그 현상을 밤감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오는 게 세 번째인 거죠. 지금 2020년 5월 한 11일 경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채굴 보상은 현재 12.5 BTC인데 6.25 BTC로 반으로 줄어드는 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코딩을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반감기가 진짜 일어나는 건지 이제 확인하고 싶은 분이 혹시 있을까봐 비트코인 콜 기더업에 가면 이렇게 코딩으로 다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반감기라는 게 채굴자한테 가장 큰 임팩트가 있으니까 채굴자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두가 관심 있는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까 해요. 아, 이게 기존 금융시장으로 생각을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채굴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고 일반 예. 투자자들도 같이 움직이는 게 예.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채굴자에게 주는 영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보상이 줄어드니까 이제 효율적이지 않은 채굴자들은 뭐 이탈할 수도 있지 않느냐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가 이탈을 하고 누구는 남고는 이제 세 가지 변수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예를 제가 여기서 하나 들었어요. 반감기 전하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 점유율 해시레이트 점유율이 1%라고 가정을 하면은 월간 채굴된 BTC의 값어치는 우리나라 돈으로 370만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37억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굴을 해나갈 때는 가격 상승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채굴로 계속 그렇죠. 예. 그쵸. 감내하는 거. 예선전을 치렀던 이제 비켓이랑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에서는 그게 이제 애매한 형태로 나타난 거죠.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채굴자들이 채굴을 그만두는 형태로. 그러니까. 채굴 네. 보상인데 요거는 네. 이제 블록 보상 아까 블록 서브시디라고 예. 해갖고 지금 12.5개 생산되는 거 플러스 예. 이제 거래 수수료도 채굴업자한테 돌아가거든요. 예. 이게 사토시님이 설계할 때 나중에 예. 이제 채굴 보상이 빵이 됐을 때는 거래 수수료를 그래서 취합해갖고 와야죠.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생태계가 돌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채굴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치면은 네. 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채굴한 거를 현상 유지를 위해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채굴한 BTC를 다 안 팔아도 되는 거죠. 효율적인 사람들은 네, 일수록. 네, 네. 그러니까 안 팔아도 되는 부분이 이제 재고로서 이렇게 쌓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반감기가 딱 일어났다고 직후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반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반이 되면은 그만큼 이제 순이익도 감소가 되는 거고 B나 C 같은 경우는 100%를 넘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채굴한 거 플러스 과거에 갖고 있는 재고까지 팔아야 된다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이제 재고가 바닥에 나면은 채굴자 C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못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탈하게 되는 경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반감기 수개월 후에 채굴자 C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여태껏 채굴자 C가 1% 가져갔던 거를 남아있는 애들이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대비해서 올라가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야. 채굴된 BTC를 가져가고 그리고 월 운용 비용도 조금 떨어지는 걸로 제가 가정을 했어요. 왜 네네.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한 아. 디피컬티 레벨이 얘가 떨어져 나가면서 네. 이제 그 어저스 다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디피컬티 채굴하는 레벨 거 떨어지면. 채굴하는 게 좀 쉬워지니까 네. 그럼 전기 비용도 덜 들어가고 그러면서 월 운용 비용도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순이익이 이때에 비해서는 좀 더 회복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BTC 재고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는 야, 거죠. 전 이거 지금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팔게끔 만드는 어떤 요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반감기로 반감기로 통해서. 인해서 네. 예 그렇죠. 예 맞아요. 반감기가 없으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속 갖고만 있을 수도 있는데 반감기를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비트코인을 내보내는 요인도 좀 저는 있는 셀링 프레셔도 네.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 비효율적인 프레셔도 비효율적인 채굴자들 같이 있는 것 같고 엘리트 독식주의라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처음부터 효율성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이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계속해서 이기는 게임이네요. 이거 만든 사람은 그런 사람인가 봐. 그렇죠. 이게 이제 석유 산업도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푸틴님하고 지금 사우디의 빈 살만 왕자님하고 맞습니다. 쉘 그래서 합의가 쉘을 잘 안 된 몰아내기 거를 위해서 근데 트럼프님의 이제 미국 내 그 셰일 가스로 그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미국은 좀 약간 좀 전에 하이코스트인 차트에서 거죠. C 하이코스트예요. 채굴자 C잖아요. 미국이. 맞아요. 맞습니다. 예. 러시아가 한 B 정도 되고 아, 맞아요. 맞네. 사우디아라비아가 A 정도 되고. 아, 정확하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수수료의 변화도 사실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리고 이 트랜잭션 피라고 돼 있는 게 이제 네트워크 피 수수료인 거거든요. 네, 네. 이 두 부분이 있는데 보통 트랜잭션 피는 굉장히 작죠. 그 비중이 네. 대부분을 이제 그 이쪽 서브시디 쪽에서 이제 보상을 받고 있는 건데 이 반감기가 일어나면서 이 서브시디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중이 이 네트워크 피 비중이 좀 높아질 수도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채굴자들이 그걸 더 이제 뭐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보면은 꼭 반감기랑 연관돼서 올라가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네트워크 수수료는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블록 서브시디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온체인 거래량이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반감기가 있으니까 보상이 줄어들었으니까 네트워크 피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힘들고 이런 모든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가격에 대한 영향 네. 이 부분이 이제 초미에 여러분들의 관심사이지 않을까 싶은데 찬반론을 좀 이제 얘기를 해볼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에 주는 영향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쉬운 건 과거에 두 번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네. 실제로 이제 차트를 보면은 맞아요. 분명히 반감기 때 이제 올라갔고 아까도 차트에 나왔지만은 이런 이유로 그냥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약간 로직이 안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고 반감기는 공급에 관한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수요를 전혀 배제를 하고서 가격 논의를 한다는 거는 좀 실제 상황에서는 수요는 픽스를 우리가 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수요와 공급의 여러 가지 그 인터랙션에 의해서 생기는 거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이거를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렵죠. 그 공급은 매우 클리어한데 네. 말씀 주신 거를 종합하면은 수요는
이 수요는 엑셀의 순환 참조 같아요. 수요와 가격은 그 둘이 또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가격이 있죠. 올라가면 수요가 올라가요. 예. 근데 두 번째 이유는 공급 증가율이 감소하는 네, 거죠. 네. 네. 공급에서 공급이, 늘어나죠. 공급이 늘어나는 그 속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다고 반론이 있어요. 반론하는 사람들 뭐냐면 아까 얘기한 피터 브렌트 같은 분인데 채굴에 의해서 나오는 공급량은 비트코인 전체 거래량에서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1% 미만이다. 근데 이 계산법에 문제가 있어요. 그분이 한 계산법. 아, 네네. 아, 여기서부터 땡! 이거 건데 뭐라 할 이미 거야. 저 외에도 다른 분들이 트위터 상에서 반발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한 걸 그저 그냥 네.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 네.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래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체 공급량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실제로 진짜 의미 있는 공급량은 뭐냐면은 엑스체인지 인플로우를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퍼짓 때는 맞아요, 비트코인.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화입금 이런 게 그런 게 중요한 거고. 전설적인 차트 분석가 왜 제가 이렇게 얘기만 듣고도 바로 찝을 수 있는 거를 허술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 거래량이 아니라 피앗 인 앤 아웃 그 어마운트랑 그거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피아트 US 달러가 됐건 뭐 원화가 됐건 네, 네, 네. 실제로 그거 인 앤 아웃을 기준에 그거의 몇 프로냐 이거를 봐야지. 그래도 16%가 나왔어요. 예. 이건 제가 이제 가정을 세운 건데 어떻게 세운 거냐면은 의미 있네요. 의미 예, 있는데? 거래량을 이제 7억 불로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의 4분의 1로 했어요. 왜 4분의 1로 했냐면은 그 안에는 뭐 바이낸스 이런 데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를 아주 완전히 피앗 익스체인지들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앗 인 앤 아웃만 계산하기 위해서 4분의 1을 한 거고 네. 또 그 중에서도 고객들 중에는 그냥 마켓 메이킹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사실 피앗 인 앤 아웃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코인을 디포짓 해놓고서 그걸 사용해가지고 바이셀링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이 방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분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저는 그런 가정을 해서 하니까 4,300만 불이 나온 거고 이 채굴자들에 의한 공급량은 16%가 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미닝풀한 어마운트가 그쵸. 거죠. 16%면 엄청난 하방 압력인 거잖아요. 예, 사실은. 예, 예. 흥미롭네요. 예. 제가 이제 채굴자들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현금화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된 걸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4년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는데 요 네. 4년 사이에 네. 파생 상품 시장이 많이 생겼고 네. 아,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코인 담보 대출 이런 서비스가 많이 디파이, 생겼단 말이에요. 변수들이 생겼죠. 블록파이나 예. 채굴된 비트코인을 안 팔고 그걸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 그걸로 전입금 내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예, 이 채굴된 BTC들이 매도 물량으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유는 스탁 투 플로우라는 모델을 가지고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비트코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거를 동의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음. 이 모델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 사물을 보면은 비트코인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약간 지금 약간 떨리고 있어요. 긴장을 하고 있는데 설명하고 싶어서. 지금부터는 네. 다음 이 시간 채널 고정하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지금이라도 1BTC를 확보하는 건 굉장히 지나고 나면 엄청난 일이 될 수가 있다. 얘라면 비트코인 있어요? 코비드 안 줬어요. 그 빨리 앱 여기서 다운 빨리 뚫읍시다, 거기.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앱 다운 받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가격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부를 한번 사보려고요. 수암이랑 막국수 드시는 거죠. 마시면 돼요. 뭐 알려주세요. 얻었어요. 와. 축하합니다. 드디어 코빗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입했습니다. 예람스님. 보시다시피 아주 이렇게 간편하게 다운받고 심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뭐 지금 톤 뭐죠 이거? 갑자기 홍보톤데.